작동합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된 펌프와 같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는 단 한 가지 기능만 합니다. 우리는 피를 보면 무서워하거나 당황합니다. 외관상으로 혈액은 붉은 액체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놀랄 정도로 복잡합니다. 혈액은 몸의 각 조직으로 생명에 필요한 원료를 전달하고 질병에 대한 1차적 방어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혈액 스스로 손실을 막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정도 관찰하는 것으론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혈액에 대해 알려면 몸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혈액은 혈관계를 순환합니다. 동맥은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쇠동맥이라는 점점 더 작은 통로로 분화되어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이 됩니다. 모세혈관은 다시 합쳐져 소정맥이 되고 이것은 서로 모여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주는 정맥을 이룹니다. 대부분 순환기에 대한 그림은 혈액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주요 혈관만 나타냅니다. 우리가 모세혈관밖에 볼 수 없다면 몸의 겉모습은 붉게만 보일 것이고 안은 마구 엉킨 미로일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혈관을 쭉 펼쳐놓는다면 지구를 2바퀴 도는 만큼의 길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 주위에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벽은 세포 하나 정도의 두께입니다. 모세혈관은 혈액의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차단합니다. 어떤 물질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지는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위 환경이 혈액보다 산소가 적으면 산소가 모세혈관 밖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노폐물 같은 물질들을 모세혈관이 실어 나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체액에 녹아있으므로 모세혈관으로의 출입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사용하면 실험동물의 혈관을 흐르는 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단순히 붉은 액체가 아닌 유동성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액체인 혈장은 백혈구, 적혈구, 겨우 보이는 혈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울의 혈액 속엔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약 10만 개의 백혈구와 60만 개의 혈소판과 1억 개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감염에 저항하는 동물의 피는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보통 혈액은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특별히 준비한 샘플을 통해 혈액 성분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합니다. 맨 위에는 액체 상태인 혈장이 있고 바닥에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섞여 있는 얇은 층이 보입니다. 맑은 황금색인 액체 상태의 혈장은 혈액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혈장의 90%는 물이고 나머지 10%는 혈장을 활동적이고 복잡하며 아주 중요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혈장에 있는 화학적 성분들은 염분이 바닷물에 녹아있듯 물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염분은 혈장의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염분은 우리 몸의 특정량의 용액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혈장의 단백질과 몸속의 용액들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단백질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며 피를 응고시킵니다. 혈장은 또한 호르몬을 포함하는데 세분화된 분비선들이 혈액 속으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은 성장이나 음식물 소화 등 중요한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일단 소화되면 혈장을 통해 몸속의 세포 조직에 전달됩니다. 세포는 이런 영양분을 이용해 기능을 다하고 새 세포를 만듭니다. 천연물질 그대로 혈장을 통하여 우리 몸의 모든 부위, 즉 치아,
피부, 근육, 뼈 등을 통과합니다. 혈장은 또한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운반합니다. 노폐물들은 조직에서 모세혈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몸속의 특정 기관에서 제거됩니다. 심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과 물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간은 유해 화학물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연료 같은 저장된 영양분들을 방출함으로써 혈장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폐에서는 혈장에 산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혈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산소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통 세포의 구성 요소가 거의 없는 적혈구 세포들이 있고 신축성 있는 작은 주머니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이 붉은색을 띠게 하며 산소와 결합하거나 방출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액 구성 요소들처럼 적혈구는 혈액의 흐름 속이 아닌 뼈 속에 적색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적혈구는 조상세포로부터 몇 세대에 거쳐 생깁니다. 생성 도중 적혈구는 몇 가지 요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적혈구는 붉은 헤모글로빈을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에서 핵이 떨어져 나고 이 세포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혈류로 방출됩니다. 적색 골수는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아주 뛰어난 공장인 셈입니다. 이렇게 짜여진 과정 속에서 뼈는 40억의 적혈구를 생산합니다. 모든 조직 속에 단 하나의 적혈구만 있다고 가정하고 세포가 순회하는 동안 여러분이 한 바퀴 따라 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여기 심장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행은 심장의 박동과 함께 시작합니다. 첫 목적지는 폐입니다. 폐 속의 모세혈관은 극히 얇은 게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막들을 통해 산소와 다른 기체들이 통과합니다. 이 막들은 수백만 개의 공기주머니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주머니들은 신선한 공기로 채워집니다.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혈장에 녹아있던 산소와 결합합니다. 이때 적혈구는 선홍색을 띠게 되고 산소가 풍부해진 적혈구는 다시 심장의 왼쪽에 있는 좌심방 좌심실로 흘러들어가 순환의 첫 번째 여정을 끝냅니다. 심장은 이번에는 혈액을 몸속으로 내보냅니다. 이번 경로는 순전히 우연하게 정해집니다. 모세혈관을 둘러싼 세포가 혈액보다 적은 산소량을 가질 때 적혈구는 모세혈관에서 운반하던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와 동시에 적혈구는 혈류 속에 있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싣고 갑니다. 적혈구는 산소량이 적어지면 암적색으로 됩니다.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서 적혈구는 조이듯이 지나가야 하므로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적혈구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소정맥을 거쳐 대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적혈구는 심장의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가 순환의 두 번째 단계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적혈구는 다시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싣고 가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싣습니다. 이런 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이것을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적혈구의 생존일수는 약 120일입니다. 수백만 개의 다른 세포들의 주위를 밀려다니다가 뒤틀린 속으로 밀려갑니다. 적혈구는 동맥이 갈라지는 이런 곳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씩 차례로 끼어들어갑니다. 적혈구의 탄력성을 이용해서이죠. 적혈구는 수만 킬로를 여행하고 7만 번의 순환을 합니다. 마침내 적혈구가 노쇠해지면 분해되거나 지금처럼 통째로 다른 세포에게 먹힙니다.
이렇게 잡아먹는 세포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몸 안을 돌아다니는 잔인한 유기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부 유기물의 침입으로부터 긴급 방어를 해줍니다. 대부분은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적혈구보다 크고 각각 세포 핵을 가지며 적혈구에 없는 세포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혈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혈관 안쪽보다 밖에 더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외부 유기물들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위협하고 백혈구는 침입한 유기물들을 제거합니다. 여기 한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먼저 둘러싼 다음에 파괴합니다. 때로는 침입한 생명체의 번식 속도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빨라서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혈액과 몸에는 또 하나의 방어 조직이 있는데 이를 면역체계라고 한다. 면역체계를 발동시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의 첫 번째 침입은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서서히 항원은 백혈구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동안 몸은 이 특정 세균에 적합한 방어를 하여 그 병에 대한 면역성을 갖게 됩니다. 위험한 박테리아가 몸에 침입했다고 가정합시다. 병으로 앓는 동안 임파구라고 불리는 백혈구가 이 박테리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세균이 임파구와 접촉하면 임파구는 분열합니다. 새로운 임파구는 항체라는 독특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항체의 일부는 임파구의 일부분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혈장에서 방출되어 몸을 순환합니다. 항체는 인식된 침입자에 대항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항체는 인식된 종류의 박테리아만 공격해 세균을 파괴하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백혈구가 이 세균들을 쉽게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질병의 재감염으로부터 면역을 제공합니다. 죽었거나 약해진 병원균을 몸에 주사하여 이런 면역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을 앓지 않고도 항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매년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요약하면 백혈구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 세균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혈액 중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혈소판도 몸을 보호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적혈구나 대부분의 백혈구와 마찬가지로 혈소판도 골수에서 커다란 모세포가 부서지면서 혈류 속으로 방출함으로써 생성됩니다. 혈소판은 혈장 단백질과 함께 혈관의 출혈을 막습니다. 앞에서 분리된 혈액의 시험 튜브를 보여줄 때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튜브 속의 혈액은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베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상처를 입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피를 흘리고 피가 찢어진 조직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상처 입은 조직은 화학물질을 내보냅니다. 혈관은 벌어진 부분을 오므리게 하기 위해 팽창하면서 복잡한 응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보통 때 혈소판은 혈관 내를 자유로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혈관이 손상되면 혈소판은 찢긴 표면에 붙고 혈소판끼리 달라붙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느슨한 혈소판 마개가 됩니다. 한편 상처난 조직으로부터 방출된 화학물질은 연속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형 단백섬유를 형성합니다. 현미경으로 본 이것은 적혈구와 백혈구와 섬유 속의 혈소판입니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혈소판은 팔 모양의 확장 부분을 뻗어 섬유에 붙습니다. 혈소판은 수축하여 상처 부위를 감싸기 위해 서로 잡아당깁니다. 박테리아와 먼지와 다른 부스러기들이 상처로 침입합니다. 백혈은 박테리아와 같은 침입자를 파괴하려고 이동해옵니다.
지금 백혈구가 주위의 혈관벽에 붙었습니다. 이들은 혈관을 빠져나와 감염을 막기 위해 조직으로 갑니다. 드디어 상처난 조직이 복구되고 상처는 나을 것입니다. 멍은 살짝 부딪힌 것이라 피부는 괜찮지만 혈관이 터져 생긴 것입니다. 화상 같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재액 손상이 심하면 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래도 제때 도착하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수혈은 제공자의 피가 환자의 혈류로 주사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17세기 중반에 시도된 최초의 수혈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람끼리 수혈도 해봤고 가끔은 성공했습니다. 금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혈액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혈은 제공자와 환자의 혈액형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수혈 전에 제공자와 수혈자의 혈액형을 자세히 검사합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을 경우 왼쪽 샘플에서 보듯이 응고됩니다. 혈액형에는 A형, B형, AB형, O형과 더욱 세분화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는 필요에 따라 혈액이나 그 성분을 공급받습니다. 인공혈액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헌혈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혈은 안전하고 빠르고 비교적 고통이 적은 자선행위입니다. 몸에서 빠져나간 피를 빨리 보충할 수 있죠. 헌혈은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순환 구조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혈장은 신체 조직에 필요한 양분을 운반합니다. 혈장은 병과 출혈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혈장은 노폐물과 몸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합니다. 혈장 안에는 살아있는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유해물질을 인식하고 박멸하며 혈소판은 혈관을 유지시키고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장,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합쳐 유체 수성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들이 모두 합쳐져 혈액이 됩니다.